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인문 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은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 왔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라온 학생들이라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술의 주제도 우리가 교과서에 기반해서 주제를 뽑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제시문들도 교과서 혹은 또는 EBS 그런 과제에서 저희가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논술은 텍스트 분석을 어떻게 학생들이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데 있어서도 자유로운 형식으로다가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원고지 형태가 아니고 그냥 밑줄을 그은 형태로 답안이 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모의 논술을 풀어보면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논술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는 그 요약형, 평가, 설명, 그 다음에 대안 제시형, 이렇게 4개의 문제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올해 여러분들 모의 논술에서 확인한 것처럼 내년부터 한 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기존의 그 문제 2번에 해당되는 평가형,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해당하는 설명형, 요것을 하나의 문항으로 합쳐서 3문제가 그 하나의 세트가 되는 형태로 문제 유형을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1번 문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주제에서 견해나 또는 입장, 이론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하는 글들을 제시문의 형태로 주고, 그 입장이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핵심적인 내용을 추격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다만 2번 문항은 기존의 평가형과 설명형이 이제 같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시되는 자료는 통계표일 수도 있고 또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 혹은 1교시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 문과대학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주로 시험을 보는 그 첫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문 자체가 문학적인 그런 작품에서 제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형태가 무엇이건 간에 표나 그림이나 또는 문학 자료가 됐든지 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제시문의 어느 한쪽 견해를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글을 쓰면서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번과 3번 문제가 결합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각각의 문제보다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은 기존의 4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대안 제시형으로 저희가 그대로 출제를 하는데, 주제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어떤 현안이라든가 또는 문제 상황 같은 거를 보기로 저희가 주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키워드로 주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나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진술해 보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성균관대학교 논술은 기본적으로 그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받는 동안에 다루었던 그런 주제, 그리고 제시문,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문제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애를 쓸 것이고, 전형적인 문제 유형은 기존의 4문항 한 세트에서 올해부터는 3개의 문항이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하나의 세트의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은 같은 형식입니다. 평가는 텍스트에 대한 그런 문제 해석 능력, 독해력, 비판 능력, 자료 해석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그 1번, 2번, 3번 문항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잘 하는지가 저희 전체 평가의 한 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논리성 한 20%, 그 다음에 문법과 표현 혹은 창의성 이런 것들이 각각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의 경우에서 보듯이 문제 1번이 전체 100점에서 30점, 2번이 30점,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4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각각의 문항별 배점은 출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할 때 그 각 문항 뒤에 여러분들에게 배점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모의 논술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은 제시문 1에서 제시문 5는 안락사의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성균관대학교의 전형적인 그 1번 문제이고 여기서 보듯이 이번 모의 논술의 주제는 안락사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 윤리와 사상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그런 생명윤리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혹은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하고 연결된 문제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서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제3자인 의사가 치료 행위를 중단하거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 생명 종식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논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보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 주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1번은 이 안락사라고 하는 이슈를 다양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그 입장은 크게 이제 찬성 그다음에 반대로 늘상처럼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 1은 단순히 그 안락사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류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찬성하는 입장 내에서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근거, 여기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찬성을 하는데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에서 찬성하는 입장,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문들을 요 두 입장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1번 문항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1과 2와 5는 개인주의 혹은 개체주의적 입장에서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가 하면 제시문 3과 4는 집단주의적인 입장에서 혹은 유기치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그 두 개의 입장이 되겠는데 요 제시문 1, 2, 5를 하나의 그 묶음으로 묶고 그 다음에 제시문 3과 4를 다른 입장으로 잘 묶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두 입장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요약했는지 그리고 그 요약이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들을 그 제시문의 내용을 따서 그냥 단순 요약을 한 것보다는 이것들을 각각의 입장 내에서 잘 통합해 가지고 요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A, B, C, D, E 이런 이제 분류의 기준으로다가 채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그 총괄적인 그 안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저희가 2번, 3번의 문항을 통합한 그런 형태로다가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주어진 두 개의 자료를 갖다가 잘 해석을 하면서 그 자료의 내용이 문제 1번에서의 그 안락사와 관련된 두 개의 입장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 3이 보여주는 안락사에 대한 견해의 변화와 연관시켜서 잘 설명을 해내야만 좋은 평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의 자료 1과 자료 2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 연장 치료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각 집단의 의식조사 결과들 각각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를 밝히고, 그러니까 이 자료 1의 해석과 자료 2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가지고 문제 1의 두 입장,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을 하되 개인의 행복의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집단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그거의 어느 입장을 이 자료 1과 자료 2가 각각 지지하는지를 일단 밝혀내야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료 3, 또다시 추가적으로 주어진 자료 3이 보여주는 안락사에 대한 견해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자료 3의 경우는 아마도 자료 1과 자료 2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혹은 분석을 해내야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1과 자료 2는 각각 중장년 그리고 노인 집단의 불치병으로 인한 생명 연장 치료의 반대 이유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죠. 그래서 이 생명 연장 치료를 반대한 이유가 고통스러울까봐 또는 인간적인 삶을 질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주로 나왔으니까 문제 1이 첫 번째 입장하고 부합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또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출이므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경우에는 문제 1에서의 두 번째 입장, 즉 집단을 위해서 이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입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서 연결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자료 1과 자료 2의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자료 3에 나타난 안락사 찬성에 대한 입장이 주어진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요구사항이죠. 이 자료 3은 중장년 집단의 안락사 비율이 과거에는 노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후에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세. 따라서 사회에서 안락사가 찬성하는 이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 번째 입장에서 첫 번째 입장으로, 즉 그 사회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안락사를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던 데에서 점차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그 well dying, 그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의 강조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그런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그 자료의 해석을 하고 연관된 이 문제가 그 요구하고 있는 답변만을 하면 되는데, 뭐 이 안락사의 비율이 높아졌다든가 노인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설명 혹은 부정확한 설명,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은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는 부정확하거나 혹은 관련성이 없는 설명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채점 기준은 문제 1이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해서 자료 1과 자료 2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자료 3에 나타난 안락사 찬성에 대한 입장 변화를 정확하게 잘 설명한 답안이 A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그 수준이 떨어지는 답안들은 그 이하의 그런 그 평가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아래 보기의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오직 한 입장을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입장 중에서 하나의 입장만을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1번, 2번 문제를 푼 그 어떤 논리에 기반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판단의 기준에 근거해서 오직 한 가지 입장만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해서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기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안락사를 찬성하는 두 가지 입장, 찬성을 하는데 집단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서 사회적 비용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찬성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존엄이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웰다잉이 중요한 것이냐, 뭐 이런 그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지 이거는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다가 근거를 잘 제시하면서 정당화할 수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결정하도록 했으니까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기에 제시된 그 호스피스 정책, 완화의료 정책의 의미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보기 정책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한 말기암 환자들이 연명 치료를 하는 대신에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정책은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생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고등학생의 상식과 그다음에 사회과 교과서 등에 소개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 정책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찬성의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 그 중에 하나의 입장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두 입장 중에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1의 두 입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문제 1에서 그 5개의 제시문 모두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찬성하는 이유가 달랐던 것이죠. 개개인의 존엄과 인간적인 삶,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집단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지, 이 두 가지 이제 입장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그 보기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혹은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스스로 정한 이 보기 정책에 대한 스스로 정한 찬반 의견에 맞추어서 문제 1의 두 입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두 입장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찬성을 하는 경우라면 보기의 그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보기의 정책이 말기암 환자에 대한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 사업 정책인데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환자 본인에게뿐만 아니고 가족과 또는 사회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다가 설명을 하면서 찬성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그 답안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구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기 정책은 그 집단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면 문제 1의 두 번째 입장을 활용해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다가 그 문제 3번의 그런 어떤 논리적인 서술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에 제시된 문제의 보기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취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말기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의 부정적인 효과에 부정적인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환자 본인에게는 혹은 가족과 그다음에 사회
즉 집단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반대의 논리를 정당화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정책이 특히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 가정이 역시 시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그런 경우에 연명 치료의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반대의 논리를 문재일이 첫 번째 입장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 전체 혹은 집단 환자 가족을 포함해서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불필요한 정도의 그런 어떤 서비스 수요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회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그런 진술을 여러분들이 답변으로 쓴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3의 경우에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을 모두 활용해서 복위의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당화한 답안, 이것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뭐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한 가지 입장만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찬성과 반대의 근거의 논리가 제대로 없다든가, 이런 답안들이 되면은 결국은 감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논술에 대한 안내와 2017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고 하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여러분들 논술 준비를 위해서는 가능한 기존의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